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 러시아의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러시아가 누구에게 배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새벽 긴급 소집된 모스크바 국방부 회의에서 러시아 최고의 무기 전문가에게 한 가지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가 한국 방문 후 돌아와 내놓은 보고서는 러시아 군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한국 방산의 숨겨진 실체. 러시아 군부조차 자존심을 버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술력. 과연 러시아 국방 전문가가 한국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러시아를 뒤흔든 충격적인 한국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모스크바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홍차 한 잔을 마시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아직 새벽 5시. 이런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급한 일이죠. 수화기를 들자마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나톨리 페트로프 씨입니까? 국방부 블라디미르 코롤레프 차관입니다. 지금 바로 국방부로 와주시겠습니까? 저는 국방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전문가이자 러시아 국방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아나톨리 페트로프입니다. 긴급 상황은 익숙했지만 차관급에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는 드물었기에 서둘러 제복을 갖춰 입고 호출에 응했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국방부 건물로 들어서자 경비원들이 저를 곧바로 최상층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블라디미르 코롤레프 차관님이 창가에 서서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관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문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세계 방산 시장 동향 분석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표정이 점점 굳어갔죠. 러시아 무기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와 그래프가 줄줄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못된 정보 아닙니까? 우리 러시아는 세계 최고의 무기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코롤레프 차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랬었죠. 이젠 과거형이에요. 그는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방산 수출 증가세라는 소제목 아래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한국이라고요?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우리 러시아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까? 코롤레프 차관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시했던 겁니다. 지난 5년간 폴란드, 터키, 중동 국가들이 러시아 무기 대신 한국산을 선택하고 있어요. 특히 자주포와 전차 분야에서 말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 강국입니다. 한국이 만든다는 그 무기들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요? 그래서 당신을 부른 겁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코롤레프 차관이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보라는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국방부 분석팀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분야가 있다고 보고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보고서만으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고 국방 전문가인 당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와주십시오. 차관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관님, 러시아는 T-90, T-14 아르마타 같은 세계 최고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주포와 미사일 기술은 세계가 두려워하는 수준이죠. 그런데 한국이라니요? 당신의 애국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코롤레프 차관이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련 시절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계속 발전했어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되겠습니까? 내일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한국 국방부에는 이미 연락을 취해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류 가방 하나와 간단한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죠. 러시아가 자랑하는 군사 강국의 위상이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위협받고 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모스크바의 설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무엇을 확인하게 될까?
설마 정말 우리보다 앞선 무기 체계를 개발했단 말인가?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보고서를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 자주포 대신 한국의 K9을 대량 주문했다는 내용. 터키가 한국의 K2 전차 기술을 도입해 자국 전차를 개발 중이라는 정보들까지. 머릿속에서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우리 러시아는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이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성능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해왔죠.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정말 우리 러시아가 경계해야 할 무언가가 있을까? 비행기는 12시간의 긴 여정을 시작했고, 저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펼쳐질 상황을 상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스크바를 떠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과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말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코롤레프 차관님이 건네준 세계 방산 시장 동향 분석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저 루틴하게 읽어넘겼을 보고서지만 지금은 그 내용 하나하나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보고서 첫 장을 넘기자 세계 방산 시장의 규모와 주요 수출국 통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눈에 익은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최근 5년간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그래프가 충격적이었죠. 러시아의 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었고 그 아래 기타 카테고리의 선이 상승하고 있었죠. 다음 페이지에서 그 기타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한국이었죠. 순간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니. 인구 5천만 명 남짓한 작은 나라가 어떻게 러시아를 위협한다는 건지 의아했죠. 그러나 이어지는 통계는 웃어넘길 수 없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이 2010년 10억 달러에서 2024년 170억 달러로 17배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K9 자주포, K2 전차 등의 수출 품목이었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가 바로 기갑 및 포병 무기였습니다. 러시아의 전차와 자주포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무기 체계가 우리 것보다 낫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폴란드 사례를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웠던 폴란드가 K9 자주포 수백 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죠. 터키 사례도 흥미로웠습니다. 터키는 한국의 K2 전차 기술을 도입해 자국의 알타이 전차를 개발 중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터키는 러시아의 T90 전차 기술 도입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한국의 K2 기술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중동 시장 분석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천국 미사일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정말 러시아 무기보다 뛰어난 걸까요? 한국이 이런 성장을 이룬 비결은 무엇일까요? 러시아와 한국은 역사적으로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했고 냉전 시기 세계를 양분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발전을 이룩한 신흥국가였죠. 그런 한국이 이제는 방산 분야에서 러시아를 위협한다니 이건 정말 현실인지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위로 한국의 해안선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호기심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말이죠.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는 동안 저는 보고서의 통계와 사례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급증했다는 점, 폴란드와 터키 같은 국가들이 러시아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점,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품질과 기술력이라는 점, 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제 선입견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공항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건축물의 웅장함과 세련된 디자인은 모스크바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장의 유리돔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 곳곳에 자리 잡은 작은 정원들, 그리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도착장으로 나가자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자 밝은 미소와 함께 악수를 청했습니다. 페트로프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국방부 국제협력과 이정훈 대령입니다. 이정훈 대령은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전문적인 태도와 친절함에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페트로프 박사님, 오늘은 국방부 청사와 군사기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차에 오르자 이정훈 대령이 오늘의 세부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전에는 국방부 청사를 방문하여 한국 방위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으실 겁니다. 이후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경기도에 있는 군사기지로 이동하여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직접 보실 예정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외관은 현대적이면서도 단정한 느낌이었죠. 예상했던 것보다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부는 마치 첨단 기업의 본사 같았습니다. 개방적인 공간, 최신 디지털 장비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대형 디스플레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와는 완전히 다르군요. 우리는 좀 더 전통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대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모든 업무가 디지털화되었고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이 30% 이상 향상되었죠. 이정훈 대령의 안내로 5층에 위치한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앞쪽 벽면 전체가 대형 스크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주변에는 이미 몇 명의 군 장교와 민간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페트로프 박사님, 이분들은 한국 방위산업 관련 전문가들입니다. 오늘 박사님께 한국의 방위산업과 무기체계에 대해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한 인사가 오갔고 곧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발전 과정이 표시되었습니다. 1970년대 자주국방 정책 이후 한국이 어떻게 방위산업을 발전시켜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단순한 무기 조립에서 시작하여 자체 설계 및 개발 단계로 발전한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자체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고 그 결과 K9 자주포, K2 전차 같은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브리핑 중에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은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가 40km 이상이며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3명의 승무원만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사 후 30초 이내에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K2 전차는 우리가 블랙팬서라고 부르는 한국의 주력 전차입니다. 능동 방어 시스템, 레이더 경보 수신기, 열 영상 장비 등 최첨단 전자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 표적 추적 및 타격 시스템이 뛰어납니다. 러시아의 무스타 자주포와 T-90 전차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무기 체계가 일부 분야에서 앞서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자동화 수준과 디지털 인터페이스,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 작전 능력 면에서 그랬습니다. 이런 첨단 무기 체계의 개발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나요? 한국은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국방 예산이 크지 않을 텐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효율적인 연구개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국방과학연구소가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 기업들이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민간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적극 추진하여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경기도에 위치한 군사기지로 이동했습니다. 기지 내부로 들어서자 그곳에는 이미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운용 중인 장비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박사님을 위해 간단한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K9 자주포의 시연이 진행되었습니다.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K9이 포탑을 회전시키고 포신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K2 전차였습니다.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K2가 험지를 주행하며 기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의 시연이었습니다. K2가 이동 중에도 표적을 정확히 잡아내고 포탑이 자동으로 조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의 T-90도 뛰어난 전차지만 이런 종류의 자동화 시스템은 아직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시연을 모두 관람한 후 현장에서 간단한 디브리핑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이 두 무기 체계의 실전 운용 경험과 유지보수 특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K9 자주포의 가장 큰 장점은 신뢰성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정비 주기가 길어 운용 비용이 절감됩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혹독한 기후를 가진 국가들이 K9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K2 전차의 경우 기동성과 화력의 균형이 뛰어납니다. 55톤급의 중량에도 불구하고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하여 7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 전자 장비와 방어 시스템 덕분에 생존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기지를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첨단 무기 체계의 수출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러시아 제품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나요? 정확한 금액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K9 자주포는 러시아의 무스타 자주포보다 10에서 15% 정도 높은 가격대입니다. 그러나 총 소유 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정비 주기가 길고 디지털 시스템으로 인해 훈련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분명 인상적이었죠. 특히 자동화 수준과 디지털 인터페이스,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 작전 능력은 러시아보다 앞서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정훈 대령이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전에는 국방부 국제협력관과의 미팅, 그리고 점심 식사 중에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전략과 주요 수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폴란드, 터키, 호주, 인도 등 주요 수출국과의 협력 사례를 살펴볼 것입니다. 국방부에 도착하자 어제와는 다른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민간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페트로프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방부 국제협력관 김정호입니다. 김정호 국제협력관은 우아한 매너와 깊은 지식을 갖춘 인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국제 무기거래와 방산 협력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무대에서 한국 방위산업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의 브리핑은 한국의 방산 수출 역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단순한 소총과 탄약 같은 기초적인 군수품을 수출하던 한국이 어떻게 2020년대의 첨단 무기 체계의 주요 수출국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000년 약 2억 달러에서 2024년 170억 달러로 8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입니다. 브리핑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사례였습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계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22년 폴란드는 한국과 약 150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K9 자주포 672대, K2 전차 1000대, FA50 경공격기 48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이었죠. 폴란드는 왜 러시아 무기가 아닌 한국 무기를 선택했나요? 제 질문에 김정호 국제협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적시 납품 능력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여러 국가의 무기 체계를 비교 평가한 후 한국 제품이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가능성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완성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국과 함께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러시아의 방산 수출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완성된 무기 체계를 판매하는 방식을 선호했고 기술 이전에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현대 방산 시장에서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러시아 무기의 장점과 단점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러시아 무기는 강력한 화력과 단순하면서도 견고한 구조가 장점이었죠. 그러나 첨단 전자장비나 정밀 조준 시스템 같은 분야에서는 서방이나 한국 제품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나요? 가장 큰 이유는 민간 기술의 군사적 활용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IT, 자동차, 조선 강국입니다. 이런 민간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용하여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방산 분야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죠. 이 부분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방위 산업은 대부분 국영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민간 기술과의 융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민간의 첨단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극 활용하는 모델을 채택하고 있었죠. 페트로프 박사님, 러시아와 한국의 방위 산업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화력과 방호력이 뛰어난 무기 체계를 개발해왔죠. 반면 한국은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국의 기술이 결합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김정호 국제협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국제 정세와 여러 제약이 있지만 기술적 관점에서는 협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국내 최대 방위산 업체 중 하나인 한화디펜스의 연구시설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연구개발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안내로 연구소 내부로 들어가자 최첨단 시뮬레이션 시설과 테스트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상 환경에서 성능을 테스트합니다. 실제 제작 전의 다양한 조건에서의 작동을 시뮬레이션하여 개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무기 체계의 가상 복제품을 만들어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테스트한다는 아이디어는 혁신적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의 통합 시스템은 아직 구축하지 못했죠. 한국의 강점은 IT 기술력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용했기에 우리가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죠. 연구소 투어를 마치고 회의실로 돌아와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 전략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 네트워크 중심 전투 체계와 무인 시스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군집, 인공지능 기반 지휘 통제 시스템, 우주 기반 정찰 능력 등이 주요 개발 분야입니다. 설명을 들으며 러시아의 미래 전략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러시아도 물론 첨단 무기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핵 추진 어뢰 같은 게임 체인저, 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은 기존 무기 체계의 네트워크화와 지능화에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면서 이정훈 대령이 물었습니다. 오늘 보신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특히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융합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도 이런 부분에서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한 후 모스크바에 있는 코롤레프 차관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방위산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기술 수준은 인상적입니다. 디지털 시스템과 자동화 수준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민간 기술의 군사적 활용 측면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통화를 마친 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수준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이정훈 대령을 만나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에 저는 이정훈 대령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죠. 한국의 방위 산업이 이렇게 민간 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정훈 대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 경제 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먼저 성장했고 이후 이들의 기술력을 활용해 방위 산업을 발전시켰죠. 또한 우리는 인구가 적고 자원이 제한된 나라입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과 군사 분야의 경계를 최소화했죠. 그의 설명은 소련과 러시아의 발전 경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련은 국가 주도의 거대 군산 복합체를 구축했고, 이는 현재 러시아의 방위산업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이 모인 협회로 수출 촉진과 정보 공유를 담당하는 기관이었습니다. 협회 회장인 정승현 회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페트로프 박사님, 한국 방위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협회는 100여 개의 방위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3가지 핵심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제품 차별화입니다. 각국의 작전 환경과 요구사항에 맞게 제품을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둘째,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입니다. 구매국의 자체 방위산업 발전을 지원하죠. 셋째, 글로벌 공급망 구축입니다.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들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듭니다. 그의 설명은 매우 설득력 있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폴란드, 터키, 호주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대규모 계약 성사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이정훈 대령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솔직한 감상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모델은 소련식 군수 공장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지만 그 효율성과 혁신성은 분명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이정훈 대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나라는 자신만의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군사 강국입니다. 특히 기초과학과 중공업 분야에서의 강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경쟁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죠. 한국의 성장은 러시아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학습의 기회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귀국 비행기를 타야 했기에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모스크바에 전할 최종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 방위산업의 미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을 입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방위산업 모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제 임무였고, 이제 그 답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모스크바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러시아의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풍경에서 모스크바의 웅장한 분위기로 돌아오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같은 장소지만 제 시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항에는 국방부에서 보낸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페트로프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바로 국방부로 모시겠습니다. 코롤레프 차관님께서 도착 즉시 보고를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약 1시간 후, 저는 국방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복도를 지나 코롤레프 차관님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차관님뿐만 아니라 여러 고위 장교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은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수집한 자료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방위산업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첨단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우리의 무기 체계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일부 분야, 특히 디지털 시스템과 자동화 기술에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도 한국처럼 민간 협업을 늘리고 AI와 드론 등 미래전 기술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방위 산업은 여전히 국영 기업 중심의 폐쇄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련 시절부터 이어진 전통이지만 현대 전장 환경과 국제 시장에서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 대담한 발언에 회의실 내 몇몇 인사들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코롤레프 차관님은 오히려 관심 있게 경청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코롤레프 차관님이 저를 따로 불러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솔직한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페트로프 박사.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진실을 말씀해 주셨군요. 차관님, 이제 자부심만으로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없습니다. 협력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배워야 할 때입니다. 러시아의 방위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은 계속 약화될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국방연구소에서 한국 방문에 대한 상세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원들과 기술자들 앞에서 한국의 방위 산업 현황과 기술 수준을 설명하면서 러시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개방성입니다. 그들은 민간과 군사 분야의 경계를 허물었고 국제 협력에 적극적이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소련 시절의 폐쇄적 모델에 안주하는 동안 그들은 세계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흡수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닌 오랜 체계와 사고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일이었죠. 이제 러시아의 방위 산업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고 저는 그 여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여전히 춥고 길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변화의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제게 가르쳐준 큰 교훈을 안고 저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경계를 허문 한국의 혁신 모델은 전통적 군사 강국에게도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세계가 변화하는 시대에 과거의 영광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작은 나라의 큰 성취가 세계 방산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